하루에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몰리고 수백억 원의 돈이 오가는 명동의 치안은 명동파출소를 비롯해 중부경찰서, 서울시경, 치안본부가 함께 담당하고 있었으며 술 취한 대학생 5명이 길에서 노래를 부르면 곧바로 순경이 달려와 제지할 정도였고 장발 청년들은 파출소 앞을 피해 다니느라 애를 먹었다. 그러나 이런 공권력의 관리와는 별개로 또 다른 형태의 질서가 명동을 어둡게 지배하고 있었으니 바로 명동 깡패라 불리던 주먹들의 세계였다. 이미 오래전부터 독버섯처럼 번져있던 이들의 세력은 명동을 중심으로 뿌리를 내렸으며 1975년 12월 사보이 호텔과 커피숍에서 대낮에 벌어진 집단 칼부림 사건은 명동을 차지하려는 주먹들의 세력 다툼이었다. 화려한 거리 명동의 겉모습 뒤에는 또 하나의 권력이 존재하고 있었던 셈이다. 과거 명동의 술집 영업부장 자리들은 모두 어깨 두목들이 차지해 문지기에서 외상값을 거두는 일까지 전부 장악했으며 당시 명동 유흥가에는 외상 장부가 가득 쌓이곤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대형 술집들은 무교동으로 옮겨가고 명동에는 젊은이 상대의 외상 없는 술집만 남으면서 한가한 곳이 되어버렸지만 1975년 사보이 사건은 명동 주먹들이 여전히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으로 남았다. 1970년대 초부터 일본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명동은 필수 관광 코스로 자리 잡았고 외제 상품점과 음식점, 호텔들이 이들의 지갑에서 흘러나오는 돈으로 돌아갔으며 주먹들은 이 흐름에 발을 담가 현지처라 불린 여성을 관광객들에게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한편 유흥가와 외제품 거래에도 개입하며 돈벌이에 나섰다. 현재 명동을 장악한 주먹 세력은 신상사파와 번개파 두 조직으로 바로 사보이 사건의 주인공들이었다. 자유당 시절 중앙극장 앞을 무대로 성장하며 옛 시공관 주변 세력을 몰아낸 신상사파는 명동 토착 세력이었고 번개파는 서울역과 북창동 골목에서 기반을 넓히며 명동으로 진출했다. 신상사파 두목 신씨는 자신은 이미 주먹 세계와 인연을 끊었다고 주장하며 얼굴조차 모르는 후배들이 형님이라 부르는 것까지 막을 수 없지 않느냐고 했으나 그의 이름을 사칭하는 가짜들까지 등장하면서 곤란을 겪기도 했다. 이들 두 조직 주변에는 많게는 수백 명의 주먹들이 얽혀 있었고 술집, 다방, 외제품 판매업소, 현지처 알선은 물론 최근에는 증권 투자에도 개입하고 있었다. 사보이 호텔 일대를 두고 번개파가 신상사파 김수기를 집단 폭행한 사건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두 조직은 화해하고 표면적으로는 공존하게 되었으나 그들의 활동은 시대 흐름과 함께 변해갔다. 택시 잡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가용 영업이 늘어나자 주먹들이 손님을 알선하고 문제 발생 시 질서 있게 처리해주는 식으로 개입했고 최근에는 보디가드 알선업이 등장해 재력가나 유명 연예인의 경호를 맡거나 운전사 역할까지 겸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때로는 젊은 부자들에게 여성을 연결해주는 일도 했으며 실제로 박동명의 경우 명동 출신 보디가드가 2~3명 고용되어 있었다. 연예인들, 특히 가수들은 인기와 수입을 위해 주먹 조직의 도움을 받기도 했고 반대로 주먹들이 연예인을 앞세워 돈을 갈취하는 일도 있었다. 명동이 증권가로 성장하자 주먹들은 신주 공모 과정에서 발행회사나 증권사에 압력을 넣어 물량을 확보했고 일부 두목이 거액의 추주라는 소문까지 돌았다. 여전히 가끔은 정치 집회에도 동원되었는데 정치 깡패라는 단어는 사라졌지만 집회 현장에서는 여전히 청년당원으로 위장해 고용되었으며 명동 주먹들은 주로 비주류에 고용되어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 그러나 사회가 점차 안정되면서 옛날 방식으로 살기 어려워진 두목급 인물들은 양품점, 튀김집, 술 도매상 같은 사업을 시작해 생계를 다변화했고 더 이상 의리와 배짱만으로 거리를 장악할 수는 없었지만 여전히 어린 주먹들이 과거의 주먹들을 동경하며 명동을 다시 혼탁하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남아 있었다. 1970년대 서울지구 합동단속반은 김포공항을 무대로 날뛰던 폭력 조직 이리파를 붙잡았다. 두목 강기재를 비롯해 일당 6명이 구속됐는데 이들은 대부분 고아 출신으로 공항을 오가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날치기를 일삼고 공항 택시 기사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으며 주변 다방, 식당, 당구장에서 무전 취식을 하고 손님들을 겁박하며 돈을 빼앗는가 하면 유흥업소 여종업원까지 강제로 납치해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조직은 규율이라는 이름으로 잔혹함을 합리화했는데 선배가 부르면 무조건 뛰어와야 했고 약속 시간에 늦으면 야구 방망이 세례가 기다리고 있었으며 선배의 말 한마디는 곧 법이 되었고 이를 어겼다간 피투성이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였다. 마치 분화비가 불빛을 향해 몰려들 듯 폭력배들은
오야분을 중심으로 조직을 형성했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더욱 을감했다. 겉으로는 거리의 깡패로 군림했지만 사실 그들도 인간이었으며 법의 보호도 세상의 동경도 기대할 수 없는 이들이 선택한 건 조직뿐이었고 오야분을 중심으로 뭉친 그들 특유의 전근대적 조직 윤리 뒤에는 어딘가에 의지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약자의 심리가 숨어 있었으니 결국 폭력배란 강자가 아니라 사회에서 내몰린 패자에 불과했다. 폭력배가 가장 설치던 시기는 1950년대로 김두한과 이정재 같은 거물들이 용호상박의 대결을 벌이던 시절 명동과 종로의 거리는 주먹의 천하였으나 4.19와 5.16을 거치면서 주먹 조직은 큰 타격을 입었고 결국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 70년대에 들어 서울만 해도 오비파, 서방파, 호남파, 양은파 같은 4대 거물 조직 외에도 크고 작은 조직이 5, 60개가 넘었고 지방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전국적으로 폭력의 망이 퍼져 있었다. 광주 시내만 해도 오비파, 동아파, 서방파, 시민파, 대인파 등 5개 조직이 얽혀 끝없는 편싸움을 벌였는데 오비파는 45명, 서방파는 30여 명, 동아파는 15명, 대인파와 시민파가 각각 10여 명씩 100명이 넘는 조직원들이 시내를 휘젓고 다녔으며 부산은 더해 남포동과 항구를 중심으로 20세기파와 칠성파를 비롯해 갈매기파, 갈구리파, 서면파 등 20여 개 조직이 활개쳤고 경찰 조사에 따르면 1600명이 넘는 조직원들이 버젓이 거리를 장악하고 있었다. 놀라운 건 이들 조직의 뿌리가 학생 서클이었다는 점으로 1957년 무렵 캐세라, 행여나, 들장미 같은 폭력 서클이 생겨났고 졸업한 이들이 태오파, 충장파 같은 본격 깡패 조직으로 성장했으며 67년에서 72년 사이 이런 파벌의 보스들이 부침을 거듭하며 조직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결국 서울까지 진출한 오비파, 서방파 같은 조직들이 등장했으며 시민파와 대인파도 여기서 갈라져 나왔다. 명동에선 갑상사파가 동무대를 누렸는데 6.25 전쟁 때 월남한 이화룡의 후배 격 주먹들이 결성한 이 조직은 1960년대 초부터 10년 넘게 명동, 충무로, 을지로 일대를 소나기에 넣고 100명 넘는 대가족을 형성했지만 70년대에 들어 단속과 세월의 흐름 속에서 서서히 힘을 잃고 광주 출신 조직들의 연합에 밀려났다. 조직이 커질수록 관리 능력이 없는 보스는 버틸 수 없었고 결국 오비파는 동제파, 현삼이파, 시민파, 무교동파 등으로 갈라졌으며 서방파도 태촌파, 성광파, 호남파, 양은파 등으로 흩어져 각자 세력을 구축했고 이렇게 끊임없이 분화가 일어나며 새로운 계보가 만들어졌으며 시장은 더 좁아지고 싸움은 더 치열해졌다. 술집과 유흥가, 도박판과 터미널, 연예계까지 폭력 조직은 사회 곳곳에 뿌리 내렸고 전국적으로 200개에 달하는 조직이 명멸했으며 조직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폭력과 피해 싸움은 시민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오늘날 돌아보면 그것은 단순한 깡패들의 일탈이 아니라 시대가 만든 비극이었으며 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던 틈새에서 생겨난 사회악, 그리고 그 사회악이 남긴 흔적은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있다.